네, 2부입니다. 2017년을 정리하면서 올해 각자에게서 어떤 것들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 순서에는 올해의 TV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2부에서는 올해의 책, 그다음에 올해의 장소, 그다음에 올해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하면 또 우리 김사부죠. 우리 김사부에게서 2017년에 남는 책. 저는 늘 김사부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남길 때마다 굉장히 감명 깊게 그거를 듣고 또 읽고 그러는데 우리 김사부의 책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가요? 네, 제 올해의 아주 책은 죽여놓는구만 그냥. 제 올해의 책은 없습니다. 올해 책이 없나요? 아주 네. 교만한 건가요? 내가 평가할 만한 책이 없었다 올해. 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올해의 책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자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정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럼 뭐가 있을까 하고서 곱씹어 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막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에서 이걸로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갈등을 하는데 떠오르는 것도 없고 솔직히 완독을 한 게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지렁이의 기도. 그러면 김사부의 올해의 책은 참 많은 책들 읽었지만 지렁이의 기도로. 기도이고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사람이 늘 책 읽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책을 그래도 조금 읽는 편이었었는데 올 1년 동안에는 뭐 개인적으로 완전히 거의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지고 거의 못 읽었었는데 참 못 읽은 거 나름대로의 좀 고통스러운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책을 읽어야지 사는구나. 되게 좁은 모르겠어요. 책을 안 읽는다 그래가지고 꼭 시야가 좁아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안 읽어도 넓은 시야를 가지기에는 조금 힘든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됐고 책이라는 게 뭐 읽으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 박총님이 쓰신 그런 책에 나온 내용처럼 읽는 거는 읽는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문장이나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띵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읽고 있다는 행위 자체에서 내 자아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잠잠한 상태에서 가장 쉽게 어떤 다른 세계로 몰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산만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그 활자 속으로 그 세계 속으로 몰입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라일체가 될 때 그런 책은 안 보고 돌을 닦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2017년 책을 읽지 않은 김사부의 구구절절한 변명 더럽게 길어요. 어떻게든 포장을 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 과장님. 네. 저의 올해의 책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죽이죠. 누가 썼어요? 죽여버리는데. 김승섭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분은 현재 고대 보건과학과 교수시고요.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게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르스가 발생하면 역학 조사를 하죠. 언제 어디서 왜 이 전염병이 돌게 됐는지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역학인데. 먹으면 안 되고. 맞아, 그런 게 나오지. 근데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죽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역학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병들고 아프고 죽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죽더라.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주 여성이나 뭐 비정규직 노동자나 뭐 성소수자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역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
부분적인 부분들을 바꿨을 때 이 아픈 사람들이 좀 덜 아파지는가. 요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표적으로 연구한 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건강 연구, 그리고 이제 단원고 학생들 생존자랑 이제 가족들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 요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된 사건이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자주 다니는 데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 중에서 4명이 그냥 하루에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원인일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감염이 됐든 뭐가 됐든 한꺼번에 4명이 죽을 순 없대요. 그러니까 케어하는 간호사들이 한 명이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수습을 하고 이렇게 케어를 했다면 그렇게 한꺼번에 4명이 동시에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들 인재다,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미국 간호사는 1인당 5명의 환자를 본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1명의 간호사가 7명의 환자를 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명의 간호사가 12명을 봐야 하고 열악한 데는 31명까지 봐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열악한 거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스크린도어 고치다가 젊은 애들이 자꾸 죽잖아요. 이것도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혼자 다 가고. 혼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아픈 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 안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골라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불평등한 여름 국가의 역할을 묻다. 이거는 이제 시카고 폭염에 대한 조사고요. 또 한 가지는 낙태를 금지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거는 루마니아에서 낙태 금지법 전후를 이제 분석한 연구예요. 폭염으로 하죠. 뭐가 궁금하세요? 폭염을 합시다. 왜냐면 폭염을 낙태는 할까요? 다음에 또, 특집으로 오케이. 다룰 생각이라서. 네네. 이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조금 이제 가난하고 이제 힘든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이 없으신 분들, 그 쪽방촌에서 막 선풍기 하나로 몇 에어컨의 명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치.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주는 시설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열사병으로 죽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한대요. 왜냐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얼어 죽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폭염으로 죽는 경우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도 아니면?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 숫자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폭염을 바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죽는다기보다도 그게 원인이 돼서 연동이 돼서 죽는 것까지 뭐라고 더위병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쓰러지고 케어를 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을 병까지는 아닌데 막 더위를 먹으시고 막 예를 들어서 어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일하시다가 쓰러졌어. 근데 공동체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가장 유명한 연구가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한마디로 이제 유치원차에서 애 둘을 내리는 걸 확인을 못하고 두고 내린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 시카고에서. 근데 그때가 정말 시카고 최고의 폭염이었었던 때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참을 이제 애들을 놓치고 있다가 애들이 어디 갔지 이러고 차에 가보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도 비슷한 있었던 거 것 있었죠.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었던 때가 1995년 7월이래요. 섭씨 41도, 체감온도 48도를 기록했던 때라고 해요. 야, 48도? 이때 얼마나 죽었냐면 7월 한 달 동안 시카고에서 700명이 죽었대요.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비교할 수치가 뭐가 있냐면 미국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죽는 환자가 평균 매년 400명이래요. 전역에서. 근데 시카고에서만 한 달 동안 700명이 죽었다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되게 큰 이제 재난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는데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에어컨 없이 지내야 했는데 에어컨 있는 데까지 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뭐 전화 흔적, 뭐 편지 흔적, 뭐 이런 것들, 뭐 친구들의 증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 갈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왜 누군가는, 그러니까 또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잖아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는가?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간 거죠, 미국에서.
근데 4년 뒤에 1999년도 그 7월 폭염 그 4년 뒤에 또다시 이제 폭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사망자가 7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110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죽는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국가가 나섰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쿨링센터 34곳을 오픈하고 누구든지 그 센터를 갈 수 있도록 못 가면 또 황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스를 운영을 하고요. 쿨링센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하루 만에 학교 31곳을 새로운 쿨링센터로 지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노인분들, 낙후된 건물 주민들 상태 점검을 몇만 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체크를 했다고 해요. 700명에서 110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이 책 안에 이 조사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제 사회 분석적 책이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또 올해의 책으로 고른 게 이분이 얼마 전에 페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약간 되게 울렸구나. 인상이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의 지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 강사로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지인 섭외하신 분이 인권주간 설교 요청을 한 건데 두 가지를 확인했대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괜찮겠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활동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돕고 또 성소수자 인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불편함이 없겠느냐 이걸 확인하고 이제 그분이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 영상도 올리셨더라고요. 설교한 거.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 제목을 바리새인의 질문이라고 정하고 그 본문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이 부분이 뭐냐면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까요?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이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분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 시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구하고 사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은 질문을 이렇게 교묘하게 담아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진다.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예수는 되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편에 섰던 그런 예수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봤던 책입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손자크의 책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손자크이기 때문에 자크 엘룰의 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소개하고 싶은 책이 사실 두 권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유사랑 능력에 관하여라는 그 자크 엘룰의 책이고요. 발음을 자크라고도 하고, 자크라고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예, 지퍼는 안 되고, 미안합니다. 자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되게 똑똑해요. 예, 법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원래 이제 신앙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해가지고 믿게 됐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그 당대의 사회를 분석하는 글들을 써 내려가요. 법학과 사회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시대와 시대 정신과 사회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분석해 나가는데 이분이 신앙을 가진 이후로는 이제 신학자로서의 어떤 저서들도 남기는데,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교의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약간 사회의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주거든요. 사회 정신을 토대로. 다른 한편으로 또 남긴 제술들이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그 약간의 주석 같은 어떤 성서 강해에 대한 책들을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분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책 내용은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책들과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제가 설명한 자유사랑 능력에 관하여라는 책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 욥기 32장에서 42장, 그리고 뭐 마태복음의 비유들,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을 자기식대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강해식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저술한 성경 강해 시리즈 다
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저는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랑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신학자들하고 다르죠. 출발점이 성경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저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긴 하지만,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그 틀에 박히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자와, 그러니까 사회와 시대를 분석하는 어떤 한 철학자의 관점으로, 그러면서도 성서와 대화를 하고 또 성서 이면에 있는 문화와 어떤 뭐 유대교나 이런 데랑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성서 강해를 끌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주는 그 메시지 가운데 번뜩번뜩하는 어떤 지혜나 지식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우선 1순위로 꼽았고, 자크가 자크를 소개합니다. 너무 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찬양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너무 찬양합니다. 저는 이분 책 본 적 없고, 네. 사실 저는 너무 무식한 이름도 이제 손잡고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래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뭐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맞아요. 네. 이분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김우중 씨가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한 말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하신 말이고요. 이분은 그냥 일반 사회 학자의 어떤 네임밸류에서도 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약간 삐딱하면서도 어떤 폭넓게 볼 수 있는 이분의 사고 구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다른 한 권은 올해 나온 책은 아닌데 산동수용소라고 그 랭던 길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내용은요, 약간 수필집 같은 내용이면서 소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 실사예요.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지금 일기로 남겼던 기록을 토대로 기록해 나간 건데,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기거하던 서양인들이 갑자기 이제 일본군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산동성 지방이거든. 우리나라에 되게 가까운 쪽 있잖아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이제 일제가 지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서양인들 다 한데 모아버려요. 미국인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다 모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데, 이 포로 수용소를 우리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모아만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다 주고요. 그리고 물품들도 제공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을 해놓고 수용을 하는데, 여기 한 2,000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는 뭐 그 선교사들이 또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데, 신앙과 뭐를 다 떠나서, 민족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인간 군상들의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극한까지는 아니지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고, 신앙과 또 별개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주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관조를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관조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남긴 거를 이렇게 모음집을 한 건데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도 재밌고, 어떤 그런 분석하고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 철학적 생각들이 되게 완전 뭐 심파적이거나 아니면 완전 두루뭉술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질과 영적 세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직분, 민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 윤리, 종교에 대한 말끔한 정리와 함께 생각의 발화점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좀 더 일찍 읽었었더라면 하는 좀 생각도 들고, 재미가 넘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하루 만에 다 김사부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저는 챕터 3까지는 읽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요새 하는 케이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거 제가 못 봐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감옥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삶의 굉장히 축소판인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축소판이니까 모든 감정이 또 극대화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드러내는 면에서는 산동수용소나 감방생활은 약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네.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갖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경계가 넓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다 제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0명과 또 이렇게 딱
구획된 곳에 몰아놓고 살다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본능이나 감정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도 거기 가면 다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조금 더 경계가 넓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사는 것뿐이죠. 천천히 드러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잖아요. 그쵸. 2년 만에 다 보이잖아. 네네네. 진짜 야, 이 인간이 그런 이런 것이죠. 인간이구나. 육군 훈련소로 그런 찍으라고. 측면에서 보면 산동수용소 안 읽어도 되겠네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의 책은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 영화 때문에 이제 본 거였는데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쵸.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급이라는 어떤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신교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고 이런 걸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헤매는 여정이 사실 그렇죠. 그게 인생인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조명해 준 게 굉장히 나는 의의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시험 든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래요? 네, 침묵 책이든 영화든 보고서 막 시험 든 사람도 꽤 있던데. 막 마지막 힘들죠, 영화가. 저것까지 네, 보고 네. 나서도 시험을 들으나요? 네, 네. 그래서 뭐 반전을 보고도 진짜 단순하게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치.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주지 않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 깊이 있는 그 엔도 슈샤쿠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를 도달하지 못하고 알겠지라고 했는데 왜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래서 왜 그 엔도 슈샤쿠가 그 에필로그를 나중에 지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해가지고서 뒷부분에 있는 에필로그를 따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책이랑 영화랑 뭐가 더 좋아요? 나는 책이 더 좋았어요. 당연히 나는 책이 더 좋았어요. 그 어떤 마음의 선교사로서 준비했었을 때 그때의 뜨거움이 선교지 현장에 갔는데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야. 선교지에 있는 게. 그치.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잡혀서 왜 이제 포박 당해서 끌려갈 때 자기는 되게 비장하고 막 속에서 그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되게 무료하고 막 숨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숨어 있는 건 숨었는데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서 내동댕이에 쳐져 있는데 저기 잡혀 있는 사람들도 표정이 막 주님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료하고 막 팔이 날리고 있고 그러다 지네들끼리 농담하고 요런 사소함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포착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영화도 영화 나름대로 그걸 그려내는 게 너무 좋기는 했는데 나는 그 책은 어쨌든 내가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책이 나는 더 좋았어요. 영화에서 그 고문하는 장면이 구현이 됐나요? 그 바닷가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되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서 그런 건 영화가 확실히 눈에 푹푹 보여주니까 그런 건 더 좋았죠. 자, 올해의 플레이스. 올해에 이제 각자 1년 동안 가보신 뭐 장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공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플레이스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부. 저는 올해 플레이스는 쇼미더머니 콘서트장. 오, 그거 갔었어요? 네,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쇼미더머니 할 때 그때 막 경연이라고 하나요? 그때 간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즌이 마무리되고 거기 이제 우승자랑 이제 우수한 성적을 가진 그 사람들이랑 프로듀서랑 같이 공연을 한 공연장에 갔었어요. 원래 이제 아내랑 결혼을 했을 때 아내를 통해서 그 쇼미더머니 힙합에 입문을 했었는데 그때 아내가 한창 이제 그 아이를 임신하고 힘들었을 때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랩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랩을 들으면서 쇼미더머니로 태교를 했거든요. 힙합들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추억들이 있는데 아내가 한번 그 콘서트장을 직접 이제 관람하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뭐 시간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예매하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매해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가면은 이렇게 애들 막 손 흔들고 하잖아요. 네.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도 가면 그렇게 하게 되나? 아니 가면은 왜 우리 손 드는 거 익숙하지? 찬양하면서 다 손 들잖아. 아니 뭔가 거기서 이렇게 이거 제스처를 하는데 난 거기 가면 난 못할 것 같아 이 생각이 난 들었거든. 이제 가면은 거기가 1,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스탠딩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그 무대랑 엄청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2시간 전부터 가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른 콘서트도 가봤는데 스탠딩 하는 데 가봤는데 아직 그만큼의 그게 없다 보니까 가 있으니까 되게 뻘쭘한 거예요. 거기는 가면은 흥이 넘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진짜로 흔들거든요. 아예 그냥 빠져가지고. 접신한 줄 알았어요. 방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했는데 방금 흥이 넘치는 거를 우리 김사부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 접신이었어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 레벨은 아닌 것 같아서 2층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그루브 타고 뭐 이 정도 하고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서서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매니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곡을 꿰차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예 이렇게 뭐 이렇게 놀겠다 싶지 않으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가사를 다 외우니까. 다 외우고 하니까 이게 뭐 가사가 일단 안 들리면은 또 다른 음악 뭐 발라드 같은 경우는 분위기 쉽지 않은데도 랩은 뭐 이렇게 하니까 모르잖아요. 성대모사 좀 안 하면 안 돼요? 재미가 없으니까. 불편합니다. 나 방언하는 그러니까 방언입니다. 네, 이거 네. 그냥 그래. 네. 방언 받으려면 쇼미더머니 콘서트장을 가라. 1층에 있으면은 이런.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의 플레이스는 어디였나요? 저는 집 앞에 있는 코인 노래방이 왜 웃지? 이건 알고 있었던 건데 들으니까 또 웃기네요. 올해 장소예요. 네.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 코인 노래방이 생겼는데 500원에 500원에 한 곡, 1,000원에 세 곡인데 50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 두 곡밖에 못 불러.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야지 세 곡을 부를 수 있어요. 500원에 한 곡, 1,000원에 세 곡인데 1,000원이네 해서 500원짜리를 두 개 넣으면 두 곡이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야 세 곡이 맞아요. 된다. 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남편이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샤워하면서도 맨날 이제 노래가 흥얼흥얼 거리고 이러는데 어느 날 어떤 앱이 있대요. 난 모르는 앱인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유행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 녹음이 되면 그게 업로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막 배틀. 뭐 배틀도 하고 뭐 서로 평가도 하고 막 이런 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겠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12시에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 12시. 근데 이제 집 앞에 그렇게 코인 노래방이 생기니까 아무 때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노래방을. 그래서 한 번은 설거지 하다가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이게 또 필이 온 거야. 밤 12시 난 잘 준비 다 하고서 씻고 했는데 밤 12시에 나 코인 노래방 좀 갔다 올게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혼자 보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나도 이제 모자 쓰고 같이 따라가서 노래방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냐면 저한테 노래방이라는 데는 약간 좀 슬픈 데거든요. 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음치과예요.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격려해주긴 하는데 그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노래방을 좀 가잖아요. 친구들이랑 우르르. 그 중학교 때 노래방 가면 여자애들이 이제 한 10대 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한 명씩 노래 부르다가 울어. 그 좋아하는 남자 생각나고 뭐 헤어진 남자 이렇게 생각나면서 한 명이 울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노래 부르는 애가 노래 부르다가 또 자기도 남자 생각나면서 울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한 10대 명이 다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 중학교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커플끼리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래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무튼 좀 약간 노래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갈 일이 없었어요. 대학교 노래방 안 가다가 취업을 하기 전에 잠깐 저한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어느 날 회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사 사무실 전체 뭐 아줌마 아저씨들 별로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그분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별색이었던 거죠. 노는 문화가.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어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사무실은 딱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특화된 팀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아줌마 아저씨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길 따라갔는데 그 멀쩡해 보이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갑자기 막 부둥켜 안고 몸을 막 비비면서 막 되게 지저분하게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들이 아줌마랑 추고 싶겠냐고. 우리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껄떡껄떡거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대학교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사무장한테 우리 보내달라고 집에 보내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매달리고 그랬는데 그 이제 법무사 사무실 제일 힘이 셌던 어떤 그 사람이 너네 가고 싶으면 이거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그러더니 그 앞에 맥주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맥주병이 이제 차가운 걸 놔뒀으니까 그 겉에 이제 송글송글 물이 맺혀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감아. 그러면 돈이 이제 축축해지잖아요. 그거를 대형 스크린에다가 붙이더라고요.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걸 띄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택시 타고 가라고.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게 그 아가씨들 가슴에다가 돈 꽂아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떼어가야지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런 의미도 몰랐어. 이렇게 떼고서 이제 도망가고서 잘 떼져요. 그쵸, 이제 축축한 이제 돈이니까.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가면서 나보다 직장 생활을 먼저 했었던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야 사회생활이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노래방 공포증이 생겼는데 회사를 이제 입사를 했죠. 내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접대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회사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접대해야 되는 대상들은 되게 이제 어르신들, 뭐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난 노래도 못하고 노래방에 대한 약간의 이제 공포 이런 것도 있는데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브루스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여자 직원 어린 애들 막 팔목 끌려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공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한참을 안 가는데 남편 때문에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18번도 없는데. 이제 남편 때문에 연습하고 이러면서 내 18번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브루스도 배우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니까 요즘 노래는 난 못해. 브루스 맞잖아. 진짜 브루스. 오랜만에 듣는. 사랑밖에 난 몰라랑 희나리, 구창모의 희나리 요거 두 개를 계속해요. 그리고 남편은 2년 동안 박효신 노래를 불러주고 지겨워 죽겠어. 박효신. 아무튼 저의 올해의 장소는 코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엄청 재밌네요. 재밌네. 재밌다. 재밌네. 재밌었어? 네, 재밌네. 예. 우리 손작가의 플레이스는 어딘가요? 저는 뭐 딱히 뭐 개인적인 플레이스는 없고요. 뭐 이거 준비하라 그럴 때 생각이 나는 장소는 저는 샘물결 플러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실제 거기 많이 가요, 제가. 왜요? 뭐 거기서 강좌를 하거든요. 샘물결 아카데미라는 한번 걸 가봤어요.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강좌도 하고 뭐 배우러 이제 많이 갔었는데 샘물결 플러스가 저한테는 뭐 그런 어떤 지적 어떤 호기심을 채워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장소가 사실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지금 영향력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어쨌든지 간에 오랜만에도 뭐 은사나 창조과학과 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결구도 공공신학에 대한 화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화두를 꺼냈고 요즘 신학생들 보면요 공부 좀 한다라고 말하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신학생들의 워너비가 바로 이 장소예요. 좀 독특하죠. 뭐 규장이나 두란노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출판사들이 조금 약간 가볍고 신앙과 관련된 그리고 좀 마케팅 기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약간 구도를 쥐고 있거든요. 출판계 업계를요. 그렇죠. 여기가 작은데 이 메이저들이 딱 잡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신박하고 좀 훌륭한 도서들이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그걸 뚫어내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출판하는 책들이나 어떤 강의들 그 자체도 참 의미 있는데 이것을 뚫어내는 방편들, 전략들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또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집중하게 돼요.
예, 이 자리에. 예. 기도의 능력 아닐까요? 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겠죠. 기도 실제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죠? 예, 디자인도 잘 해놨습니다. 그 강좌 돈 내고 듣는 거죠. 돈 내고 듣는데 굉장히 싸게 하고요. 무료 강의도 있어요. 무료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강. 후원제로 해가지고 아카데미는 월 1만 원, 그리고 출판사는 월 5만 원. 근데 이게 출판사에서 월 5만 원에서 정기 독자로 해가지고 책을 2권에서 3권을 보내주면 많을 때 4권까지도 보내주는데 이게 이 출판사가 처음으로 오픈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니까 자기들이 내고 싶은 책을 내는 거예요. 물론 양질의 도서를 내기 때문에 또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히트를 쳤어요. 두 번째 마케팅 기법은 김요한 대표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죠.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첫 회에 다뤘던 지렁이의 기도라는 것도 이제 그런 내공을 쌓은 다음에 어떤 지적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은사적인 측면을 같이 다루면서 빵 터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런 문맥이나 맥락들은 다 이미 생긴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후원 구조를 만들어낸 것 또한 이런 어떤 김요한 대표 자체가 마케팅이자 마케터자 그리고 상품 자체가 된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요. 아마 조만간 더 커지면 신학 컨텐츠계의 유통업자이자 여론주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의 플레이스는 고민을 했는데, 저는 여기입니다. 고향 스타필드입니다. 네. 네, 고향 스타필드. 네. 저는 이렇게 멀리 가는 것 별로 딱히 좋아하지 않고 자연보다는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몰이 좋아요. 쇼핑몰. 왜냐면 가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후로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쇼핑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이제 구경하고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막 또 옷도 좋아하고 이렇게 패션 쪽에서 이런 것들 아이템들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고향 스타필드 갔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기념비적인 야 이게 몰의 어떤 완성형이구나. 진짜 야 이게 그 신세계 라인이잖아요. 진짜 여기 이게 그냥 이거 완벽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코엑스만 가봤어요. 코엑스보다 훨씬 좋죠. 훨씬 크고 하남보다 커요? 하남보다 커요. 고향이? 네, 하남보다도 커요. 그리고 비슷하잖아요. 스타필드니까 하남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넓고 난 이상하게 고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가봤다는 게 난 더 신기해. 진짜요? 전 전 한 군데도 안 가봐가지고 고향 스타필드도 가봤는데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특히 나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다니려면은 그 노키즈 존이라든지 그쵸. 애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은 진짜 놀라운 거는 가족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애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랑. 왜냐면은 저는 이제 큰애가 딸이라서 화장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좋다 그거. 근데 아빠가 딸을 데리고 가면 남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치. 근데 이제 맨날 엄마만 데려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엄마가 아들을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것도 이상한 모양이겠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가족 화장실이 있어요. 거긴 다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애들 변기도 있고 다 그래.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개들을 막 데리고 와요. 맞아요. 그건 뭐 나는 개를 딱히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그건 그런데 개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야 얘네 진짜 디테일하게 고민하는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키즈 센터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층층마다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유행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먹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팝업 스토어로 해서든지 들어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거기 가면 다 해결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해요. 가야겠다. 그 도서관이 다른 데도 있어요? 그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 되게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어마어마하던데 진짜. 그거는 없어요. 그 다른 데는 없고 코엑스만 있는 거구나. 그게. 아마 그럴 거. 근데 나는 별마당 도서관은 실제로 봤을 땐 좀 실망이었어.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멋있는데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뭐야? 뭐 약간 어떤 그런- 거에서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쇼핑 타운 안에 마치 동물원처럼 전시하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 그래요. 왜 그거 있잖아요. 왜 파주에 가면 그 무슨 숲이지? 지혜의 숲. 지혜숲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막 지혜의 숲은 책 무덤이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아니긴 하다. 여기서 서점치고는 되게 그럴싸한. 그래서 나는 그 파주에 지혜숲 갔었을 때는 오 대박 막 책이 막 사방에 있어서 압도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별마당은 인스타를 너무 보고 갔나 보다. 그래서 약간 저는 그거는 실망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사건. 우리 김사부부터 올해의 사건. 저는 사건이 쇼미더머니 콘서트를 간 건데 장소 때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러게 내가 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건은 네. 아무래도 올해 최대 사건은 아무래도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아닐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졌어. 마지막 그 말 때문에. 그런데 네,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살면서 뭔가 뭐 잡다한 것들을 막 이렇게 떠들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 결혼하고 나서 뭐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없어지고 뭐 글을 쓰긴 하지만은 뭐 너무 그게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말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태화되고 소멸되는 감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입을 터니까 그게 제 어떤 영혼의 아름다움을 좀 부여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책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짧게 넘어가네요, 우리 김사부. 네. 좋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 올해의 사건은? 저는 일단 홍 반장의 죽음이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배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주혁 씨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샤이니 종현 또 자살 사건이 바로 어저께 터졌는데, 저는 빅뱅 팬이거든요. GDN 탑 되게 좋아하고, 근데 둘이 약쟁이잖아요. 아, 그래요? 둘이 약쟁이거든요. 태연이 오늘 그러니까 근데 난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걔네들 보면 삐쩍 꼬라가지고 막 이제 그쵸 뭐 마약하는 애들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약을 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걔네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막 되게 학대당하고 좀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긍휼한 마음이 약간은 있어요. 종현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어린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더 그 이상일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올해 가장 이제 충격을 받았었던 거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진이 돌았잖아요. 피해자 네, 그렇죠. 사진이 이제 돌았는데 우리 때도 사실은 폭행이 있었죠. 근데 핸드폰이 없었고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놀이로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심각도는 이렇게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 때는. 폭행도는 우리 때가 더 심했을 수 있는데 그랬나? 이건 잔인하잖아. 이거를 네. 찍어가지고 확산. 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때리는 것 정도? 근데 요즘 애들은 베끼고 찍어요. 그치. 사진을. 그리고 뭐 진짜 이건 조금 지난 건데 막 항문 이런 데다가 볼펜 집어넣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변태 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때려도 그냥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 부모님한테 안 걸리려고 티가 안 나게 때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냥 경험담 얘기하는 거.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죽자사자 때려. 죽자사자. 그래서 하여튼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뭐 자기 아이들을 되게 건강하게 양육했었던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부산 여중생 사건 같은 이 폭력적인 아이들과 이 맞는 아이들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잘 교육되고 잘 관리되고 잘 양육되어진 아이들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폭력성 그 뒷면에는 누가 있느냐? 그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엄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서 아이를 엄하게 케어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은 약간 속으로 욕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생각을 전환시켜줬었던 책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 총기 난사 사건 가해자가 2명인데 그 중에 1명의 어머니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부산 여중생 사건이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주구장창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진짜 우리 애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심쩍은 작은 어떤 그런 불씨들을 뒤늦게 발견하지만 그 당시 애가 그냥 그날따라 밥을 안 먹겠대. 조금 하루 되게 우울해 보여. 이런 불씨들을 발견하지 못한 걸 막 자책하고 이러면서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어미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다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욥을 이야기할 때 뭐 고통의 문제,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 교육에 자신감이 있는 부모들이 행복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거는 약간 재난이나 고통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계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교육을 잘하면 그 결과로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한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재난으로서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본격적으로 네네. 다루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그 국가적으로 수능을 연기했던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뀌고 이런 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수능 연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경쟁지향적 요소, 한국 사회 기틀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필요악 중에 하나가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난 자리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고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는데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처음 단계가 수능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캐치프레이를 실제로 구현한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전격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먼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전날 저희 자연재 지진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살짝 불안해. 야, 이것 때문에 또 이 정권이 막 이렇게 비난받고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동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죠. 야, 이게 향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물론 경제도 꾸준히 성장을 하겠지만 거기가 아니라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고 가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남겼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다른 어떤 정치적 사건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맞아요. 나도 의미가 이거를 있었어요. 결정한 정부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긍해준 사실 포항 외에 있는 고3들과 고3 부모들은 그쵸, 이게 힘들죠. 힘든 예. 건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동시에 반대에서는 수능을 보는 고3들과 고3의 부모가 그래도 전체 국민에서 봤을 때는 소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다수가 봤을 때 야 그래 포항 지진이 힘든데 해줘야지. 근데 만약에 과연 자기에게 이게 손해가 왔었을 때 전체적으로 손해가 와. 뭐 땅값 내려가듯이. 그럴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전체적으로 되게 멋진 결정이 근데 이게 한 걸음이긴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엔 더 큰 결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뭐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사회적이든 교회적으로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인터넷 뉴스에다 댓글 달았어요. 인터넷 뉴스에다가 태어나서 처음 댓글을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막 달았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한 일이었는데 소소하다 그래야 되나? 그 우리 큰 딸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그 얘가 다니는 그 태권도 학원에 그 승합차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 은퇴하시고서 이제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그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때때로는 이제 불량식품을 이제 애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먹으면 막 저녁밥도 잘 안 먹고 계속 막 간식만 먹으려고 이빨 썩으니까 그 주지 말라고 이웃들이 이제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편지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평생 군인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그 쉬다가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애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니까 이거를 좀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한 빽빽하게 그 A4 용지 2장을 써가지고 우리 밑에 집 아줌마한테 그거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집도 사실 왜 애한테 자꾸 초콜릿 같은 거 주는 거야 싫어하다가 그 편지를 2장을 제 아내가 이제 보고서 너무 놀랐다고 그 정도의 진심이면 그냥 그거 넘어가 주자. 이제 저희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안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봉고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길에 지나가는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 한 4학년인가 5학년 정도 된 애를 어깨를 부딪히고 어깨를 받고 충돌을 하고서 그대로 옆으로 꺾어가지고서 길가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차가 그 안에 타고 있던 3명 아이하고 그다음에 차랑 충돌한 아이가 이제 다쳤어요.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실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행히 이제 우리 애는 안 타고 있었지만 애들이 다쳤잖아요. 그 얘기 듣고 막 제 아내 울고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서 그 할아버지 이제 병문안도 찾아뵙고 그랬는데 신문 기사에 그게 실린 거야. 신문 기사에 실렸는데 이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77세의 노인이 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짧게 단상처럼 신문 기사가 실렸는데 인터넷 뉴스 기사가 실렸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에 나이 먹고 왜 운전질이냐. 은퇴한 사람도 운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제일 순화된 표현은 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어.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이 뭐 그랬다는 둥 뭐 막 와 나는 원래 댓글을 안 읽는 사람인데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그 일들이 달려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변호하려고 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애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 승합차 하시는 기사님인데 아이들에게 자기 사비로 초콜릿 주고 좋은 분이에요. 막 이렇게 길게 막 나도 원래 쌍욕하고 막 대들까 하다가 진심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꽤 길게 글을 달았더니 뭐 알바생이냐고 맞아. 순간 막 이 새끼들 왜 현피를 뜨는지 내가 알겠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진짜 쉽게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서 그냥 붕 떠 있는 분노를 남의 불행에다가 막 자기 쓰레기통을 비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도 어디선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아무리 그게 객관적인 정보더라도 그 안에 또 내가 모르는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이 있을지 몰라. 그 확실히 보니까 브레이크 파열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 앞에 있는 애를 구하려고 틀어서 그나마 어깨 정도 부딪힌 거고 타고 있는 아이들도 경미하게 다친 건데 사람들은 막 그 노인 그래서 남의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한 가지씩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김사부에게 쇼미더머니란 기쁨. 예, 쇼미더머니는 기쁨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에게 노래방이란 회복. 이거 두 글자로 해야 돼? 나 잠깐만. 손잡고에게 페북이란 3? 페북이 3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오늘의 방송을 임부로도 해야 되잖아요. 임부로에게 쇼핑이란? 쇼핑이랑 좋다. 친구죠. 쇼핑은 친구예요.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쇼핑을 끊으라고 하는데 친구는 끊는 거 아니지. 이거 의리인 거거든. 저희가 쇼핑은 친구.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데. 내 아내가 방송 들을 거. 네. 2017년 한 해 살아내시느라고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뭐 여기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하시든 아니면 다른 2017년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웃으시면서 잘 마무리 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